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이제 순열은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맞죠?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기 이전에 좀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봐볼게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는 몇 개냐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잖아. 맞아 맞지? 보통 이제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가지고 여기까지 한 가지니까 여기까지는 두 가지다. 여기까지가 한 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니까 여기는 세 가지고 여기 세 가지다.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한 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니까 여기는 네 가지고 여기는 여섯 가지고 여기는 네 가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적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숫자, 이게 사실 뭐냐면 합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풀이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풀이라는 게 아니야. 나쁜 풀이라는 게 아닌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으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잘 봐. 얘들아, 이거 최단거리지? 이런 것도 최단거리잖아. 맞니? 이런 것도 최단거리야. 그치? 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관찰해 볼까? 첫 번째 경로는 위로 4번을 이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6번을 가고 있는데 어때 보여? 맞아? 두 번째 경로, 하늘색으로 내가 마킹한 두 번째 경로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3번,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같은데 어때 보여? 맞아요? 자, 녹색으로 마킹한 세 번째 경로는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뭘 깨닫냐면, 선생님 이거 그냥 이 짝대기 똑같은 거 4개랑 이 짝대기 똑같은 거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경우의 수 어떻게 세면 되냐면 그냥 이 짝대기 총합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러니까 10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4개 있고 같은 게 6개 있다. 이걸 계산하시면 여기 적힌 숫자가 나온다고. 졸라 쉽죠? 사실 같은 것인 수준을 너무 빨리 배우면 이거를 학생들이 익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왜냐면 상황이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합의 법칙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적어도 돼. 그래서 똑같은 문제 풀 거니까 안 적어도 된다. 알겠지?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앞서 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적인 걸 보여준 거야. 알았니?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같은 것인 순열을 왜 최단거리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해하시겠지? 하겠어 못하겠어 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제 그림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이 그림을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까 내가 그린 게 좀 더 어렵죠? 이게 좀 더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문제에 따라서 뭐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여기 못 지나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같은 것인 수를 못 써요. 못 쓰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쓰려면 또 분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그냥 일일이 쓰는 게 편할 수가 있고 분할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는 게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딱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뭐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했죠? 예.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당연히 최단 거리는 저 L을 꼭 지나가야만 되는 거죠.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보다 빠른 경로는 없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저 L에 시작하는 점을 D라고 잡고 L에 C라고 잡고 끝나는 점을 D라고 잡으면 최단 경로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단 경로니까. C에서 D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D에서 B까지 간다고 했을 때 봐봐. 이때 써먹은 거야. D에서 B까지 간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그냥 D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세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가로 방향 몇 개예요? 가로 방향 몇 개야? 2개. 세로 방향 2개. 전체 몇 개?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된다?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알. 6가지밖에 없다는 걸 되게 좀 빨리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숫자 써도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 방식을 이제 처음 배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보세요. 일일이 쓰지 마시고.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을 밑에서도 볼 수 있게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물었어요. 이게 왜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P가 문제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하면 된단 말이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세도 되죠. 하나, 둘, 셋.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굳이 써보면 가로 방향 1개, 세로 방향 2개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일부러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이해 갔니?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P에서 B로 가는 직사각형을 보시면 가로 방향이 4개, 세로 방향이 2개죠. 전체 6개입니다. 그러면 6팩토리얼,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게 되겠죠? 15개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45가지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예. 근데 이 P 찍는 거 왜 알려준 거냐면 3번 때문에 그런 거야. 3번 보면 대각선의 길이인 L은 지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 대각선 L이 끊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끊어져서 못 지난단 말이야. 그럼 못 지난다고 하면 이제 저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했던 그 호수가 있는 뭐 그런 상태,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길을 낼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아? 이런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봐. 잘 봐.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분할할 거예요. 분할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분할하는 점을 잡을 때 그 점 중에 하나가 저 P예요. 이 점도 하나 잡아야 되고요. 이 점도 하나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점을 잡으면 저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만약에 제가 Q를 여기에다 잡으면 틀리나요? 여기 Q를 잡으면 왜 안 될까? Q를 거치면서 P를 거치는 최단 경로가 존재합니다. 중복되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도 Q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Q 거친 다음에 P를 거치는 최단 경로가 존재하잖아. 그런데 이런 데 Q를 잡게 되면 P를 거치나니 Q를 지날 수 없고 Q를 지나니 P를 지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단 P, Q 둘 다를 지나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R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점을 잡았을 때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P만 거쳐서 가거나 Q만 거쳐서 가거나 R만 거쳐서 가야 됩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점도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방법도 없어요. 즉, 저 세 점 PQR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세 가지 경로로 분할한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할되게끔 점을 찍어서 잡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요령이 없으니까 잘 안 잡힐 텐데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 A, P, B하고
AQB하고 ARB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해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하자 이런 관점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긴 45가지 아까 위에서 이미 셌기 때문에 또 셀 필요 없겠죠. 그죠? A에서 Q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당연히 한 가지죠. Q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냐, 태민아? 저것도 세고 있다. 가로 방향이 5개지? 세로 방향이 1개죠. 총 6개죠. 그러면 6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 나누면 되잖아요. 6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6가지입니다. 자, A에서 R로 가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R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지? 영준아? R에서 B로 갈 때 가로 방향 몇 개야? 가로 방향 2개잖아. 세로 4개고 총 6개야. 어떻게 푼다고? 진짜 어렵냐 이게? 6 팩토리얼을 4팩으로 한번 나누고 2팩으로 한번 나누면 된다니까? 아까 내가 원리 설명해 줬잖아. 그럼 15가지겠네.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되니까 실제 경로는 66가지다 이거예요. 되도록이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많이 쓰려고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봐야 나중에도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 이유 중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내가 풀 줄 아는 문제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다른 풀이를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맨날 지 풀 줄 아는 걸로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풀이법을 배웠으니 그게 익숙할 때까지 내가 이걸 최대한 사용해 봐야겠다.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쓸수록 느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아마 이런 게 있겠죠. 저희도 써보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 풀려보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맞춰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노트도 적게 하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놓잖아. 좀 다시 보고 맞다 이렇게 했었지. 이러고 좀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 뜻하는데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도 이제 물건의 개수에 따라서 설명이 좀 힘들 수 있으니 4개짜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원형으로 원이 실제로 처음부터 4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개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설명을 하려고 4개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시도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나랑 내 친구들 포함해서 A, B, C, D 4명이 있어요. 근데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고 D가 여기 앉은 거야.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이때 각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그 위치를 상대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형 테이블은 완벽하게 원의 상태이고 테이블 위에 어떤 흔적도 없으며 주변에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방에 있다고 하면 이쪽 벽에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밖에 없어요. 상대방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모두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A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내가 A라고 생각해봐요. 이때 A는 자신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에서도 A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 맞은편엔 C가 있고 내 오른쪽엔 A가 있으며 내 왼쪽엔 D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도 A는 내 맞은편엔 C가 있고 내 오른쪽엔 B가 있으며 내 왼쪽엔 D가 있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자, A가 이거 90도 더 돌려서 A, B, C, D 이렇게 놓여 있더라도 A의 입장에서는 맞은편에는 C가 있고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엔 D가 있습니다. 90도를 추가로 더 돌려서 이렇게 나열을 하더라도 내 맞은편엔 C가 있고 오른쪽엔 B가 있고 왼쪽엔 D가 있는 상태가 되죠. 즉 A가 느끼기에 이 네 가지의 그림은 다 똑같은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B, C, D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4개가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니고 4배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즉 원순열을 4팩토리얼로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세자는 얘기냐면 이거를 서로 다른 4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상황이잖아. 원형으로 나열하는 상황이면 이걸 4팩토리얼이라고 세면 어떻게 된다고요? 4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4로 나누기만 하면 될까요? 4배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걸 3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4-1팩토리얼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검산을 할 때 이 기호를 보고 내가 여기서 원임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산을 했지. 일단 내가 안 틀렸고 약간 이런 관점인데 복잡한 문제를 풀 때 3팩이라고 써놓으면 내가 3개를 왜 나열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내가 원순열을 사용했다는 걸 검산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은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이라고 세버리면 n배가 더 세지는 거라서 n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n-1 팩토리얼을 생각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그러면 이건 꼭 n개를 다 나열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pr 하신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n으로 나누면 돼요. 똑같이. n배가 되는 건 똑같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npr 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원순열은 n배가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염주순열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외의 내용으로 분류됐거든요. 예전에 염주순열이라고 불렀었는데 염주순열 또는 목걸이순열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 뒤집을 수 없잖아. 사람을 나열하는 거니까. 야 머리로 앉아.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구슬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다고 하면 목걸이는 뒤집어도 똑같은 목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로 추가로 더 나눠줘야 돼요. 앞, 뒤 2배가 더 세진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교육과정 외로 분류돼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알았어? 자 봐봐. 예제를 볼까요? 선생님 반칙. 이거 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럼 반칙이야? 내가 이 문제에 약간 불만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어떻게 푸냐면 이게 원이 아니지만 일단 원이라고 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니? 8-1 팩토리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원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지. 맞아? 자, A, B, C, D, E, F, G, H를 니네가 이민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한 칸씩 이렇게 회전을 시켜봐. 그랬을 때 한 칸 회전시키면 A가 달라진 걸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당연히 느끼지. 왜냐면 이거는 테이블이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자기 혼자 앉는 사이드에 있다가 봐봐 이거 한 칸만 회전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F, G, H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A는 내가 아까는 혼자 한쪽 사이드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지금 3명하고 같이 앉는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 인지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이 아니니까 이건 다른 경우라서 사실은 이렇게 나누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한 칸 더 움직이면 A는 여전히 차이를 느끼겠죠. 3명 앉는 사이드인데 내가 가운데로 바뀌었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한 칸 더 움직이면 또 느낍니다.
3명 앉는 사이드인데 내가 제일 오른쪽으로 바뀌었네? 맞아? 그리고 비로소 A는 여기에 오고 나서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녹색 글씨일 때도 A는 맞은편에 D가 있었잖아요. 단독으로 짧은 자리에 앉았었고, 맞아요? 예, 오른쪽에는 B, C, D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H, G, F가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셔도 A의 맞은편에 E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B, C, D가 가까운 순서로 있고요. 그 다음에 H, G, F가 가까운 순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면 A가 이때일 때랑 이때일 때랑 그 다음에 A가 이제 이때일 때랑 이때일 때랑은 다 다른 걸로 인식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곱해라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보통 문제집에 정답 및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인데 졸라 웃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잖아. 근데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아? 아, 약분하면 저거 2니까 그냥 2로 나누면 안 되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순열과의 연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에 원순열을 왜 n개로 나누냐면 n개가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n배 되었구나. 그래서 n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지 말고 A, B, C, D, E, F, G, H 이 상태에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원래의 자리랑 똑같은 상황이 존재하나? 아, 존재한다. 4칸 이동할 때 딱 한 번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2배가 더 세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그냥 8 팩토리얼을 2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렇게 푸는 게 타당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원이 아닌 걸 왜 원처럼 취급해야 되고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원이 아닌데 왜 원 취급을 하냐 이 말이야. 애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연산 자체도 더 간단하죠. 이해하겠니? 원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리를 한 칸씩 이동하면서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학생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풀이를 제공하는 건 뭐예요? 일단 너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원이라고 취급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이 아닌데 무슨 원이라고 취급을 해요. 알겠죠? 알았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옆으로 이동했을 때 이게 같냐 다르냐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알겠어? 네.